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건데요.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계부채가 워낙 빠르게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올해도 지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로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제들이 좀 많은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상환 능력,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대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과 이제 원금과 이자를 좀 분할 상환하게 하겠다라는 기조를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능력 대비 얼마나 이제 갚을 수 있냐 이제 저희가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불리는 이 DSR 규제가 이제 원래 예정했던 계획보다 좀 조기에 도입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뭐 정부가 나름대로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네. 근본적으로 왜 이런 대책을 내놓느냐,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저는 필요성에 문제 제기를 대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 그 고승범 위원장이 네. 이번에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예. 이번에 위기를 뭐라고 규정을 했냐 하면 이렇게 제가 따옴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 위험 요인이다. 가계부채가. 그러면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금 뭐 이제 분기별로는 뭐 월별로는 뭐 한 10% 넘어가지만 네. 제가 지난 20년 통계를 보니까 네. 가계 그 신용 뭐 가계 신용이나 가계 부채나 거의 규모가 비슷하니까 네네. 이게 17년, 18년 계속 6%는 그냥 뭐 거의 10% 넘어간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로 하는 4% 아래로 갔던 적은 2001년, 2년 그 금융 위기 저 IT 버블 터진 직후를 네네네. 제외하면 한 번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2시간 동안 제가 과거 20년 동안의 그 통계를 보니까 네. 보니까 2002년서부터 네. 2002년서부터 가계부채가 국가의 새로운 위기가 되고 있다. 뭐 내채 위기다. 가계부도 빨간불이다. 속 깊은 병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년 동안 해왔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하기를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빌린 사람 중에서 신용도가 매우 높은 사람의 그 비중이 76%.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금융부채의 2.2배. 그다음에 LTV 평균 비율이 43%. 대단히 우량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빚은 가계부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제가 인용했듯이 우리 경제를 위협할 최대 잠재 요인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지나치게 이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에도 보니까 기재부나 이 정부 쪽에서 이런 그 위기 의식을 조장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지금 우리가 차후에 논의할 이런 그 대책이 나올 만큼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죠.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번에 DSR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타격이 가장 심한가 하면은 제일 잘 사는 사람하고 제일 못 사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중하위권에 대출하는 사람들의 이게 대출을 어렵게 하는 이 조치들이거든요. 주로 서민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매우 이것이 그 공평성 문제에서도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런 전 조치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의 조치를 저는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금융위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거면 차라리 금융위가 옛날에 없는 게 훨씬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불필요한 규제고, 국민들한테 특히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한테 불필요한 저는 부담을 주는 조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연소득 대비해서 이제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은 이제 소득이거든요. 말씀 주신 게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상당히 좀 불리한 제도고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글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알다시피 LTV하고 DTI라 그래가지고 전체 총 부채가 소득하고 대비 네. 혹은 부채가 그 부채를 내 가지고 사게 된 자산과의 어떤 이런 비율을 봤었는데 이제 그 데트 서비스 레이시오를 본다는 건 결국 매번 어떻게 갚느냐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상환 능력을 예, 보여주는 지금 거죠.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아라 그거하고는 상당히 뭐 일관된 이야기이긴 한데 네네. 저희들이 개인들의 어떤 부채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예. 그 사람들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집을 억지로 해가지고 사고 나면은 그거 갚느라고 저축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강제 저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이걸 데트 서비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LTV, DTI가 어떤 단면적인 그 부채에 대한 문제를 보고 있으니까 이걸 포괄적으로 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DSR을 도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든 어떤 지표를 사용할 때는 흔히 이야기해서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DSR을 도입하면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토의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오겠지만 DSR을 도입했기 때문에 실행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는 뭐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얼마큼씩 갚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보면은 뭐 전세 대출금의 경우에도 심지어는 한꺼번에 못 갚고 예. 항상 저기 조금씩 갚아 나가야 된다 그러는데 전세 대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 집주인이 전세금을 갖다 조금씩 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 갚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이런 DSR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되는지 그건 좀 다른 얘기고 더군다나 이 개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권 내지는 자유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훼손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제약하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를 들여다보시면 저는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사실은 부동산 문제예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안 건드리고 계속 그 부채 금융 대출을 일종의 받겠다라는. 국토부가 네. 풀어야 되는 문제를 금융위 가서 자꾸 풀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에서는 이제 궁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대책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다른 어떤 불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그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냐 이 부분도 확실치 않습니까? 네.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아무리 이래봤자 살 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집값 안 올라가면은 뭐더러 이렇게 자기 소득도 안 되는데 꿀려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최근에 뭐 집 사거나 아니면 혹은 전세를 구하는 것도 대출을 끼지 않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하고 나서 이제 상환을 하는 데 있어서 연체율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 있다라는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주들을 또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대출을 옥죄한다는 게 과연 실제 실수요자들이나 혹은 이 대출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지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허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우선 뭐 두 분 교수님들의 의견에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일단 이제 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했던 뭐 이유들을 조금
이제 그 발표된 이유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의 그 가계대출 규모가 GDP 대비로 드디어 이제 100%를 이제 초과를 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것이 이제 IMF에서 권고하고 있는 뭐 65%, 80%, 뭐 이 정도의 이거를 초과하면 되려 이제 대출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위축시키고 그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금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제 위크한 포인트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들과 이제 가계대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은 의견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 가계대출 규모가 더 높은 나라들을 싹 빼놓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좋은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하여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옆에 나라 뭐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은 뭐 사실 근데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국가 부채 규모가 뭐 250%이기 때문에 더 높은 우리가 뭐 일본의 가계대출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 일본이 부채 위기가 없는 것이냐라는 것은 뭐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 하여튼 뭐 가계대출 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다른 가계와 기업 그리고 뭐 정부를 봤을 때 네. 가장 많은 부채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가계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증가율로 보신 거 뭐 신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좀 빨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빨라진 이유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값 상승하고 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네. 대출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LTV는 더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금융 안정인 측면에서 보시면 신 교수님 얘기도 맞고 금융위 얘기도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전부 다 맞다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신 교수님 말씀처럼 뭐 LTV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던 금융 안정 지표들 봐라. 그거 뭐 한국은행에서 매번 네.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을 할 때 보던 지표들 금융 자산 대비 가계부채 그거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2배가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가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금융 자산을 팔아서 금융 부채를 갚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2배나 이상 금융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금융위기가 발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LTV도 보시면은 되려 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값이 올라가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LTV를 보시면은 뭐 적어도 80%, 100% 넘는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상황을 비교하면 우리는 40% 초반대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집값이 뭐 20%, 30% 떨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맞을 만한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위기를 맞을 만한 이유는 없는 것 아니냐 라는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금융위는 카드 사태 같은 거를 좀 우려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2003년도쯤에 우리가 IMF 위기 지나면서 카드 발급을 굉장히 많이 해줘가지고 2003년도에 카드 사태를 맞으면서 그 이후 한 5년 동안 그 민간 소비 침체기를 겪었었거든요. 카드 사태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금융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요. 하고 있죠, 지금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차주들이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없는 수준에 대해서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 대출 규제의 어떤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당위성과 필요성을 차치하고 나서 이미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제 그래서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어서면 이제 DSR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내년 7월부터는 1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기존 대출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신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해도 기존의 대출이 있으면 신규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 이미 대출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들지 뭐 않겠다는 건들지 거죠. 않는 거니까 그게 네.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새롭게 받는 것들은 이제 제약이 새롭게 걸리겠죠. 받는 것은 예.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 예를 들면 한 3억 빌릴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 조치 때문에 이제 절반 준다는 건데 저는 정부를 이해를 못하는 게요. 그 지금 그 2019년 말 이후로 예. 2019년 말 이후로 이게 쭉 내려오던 것이 2019년 말 이후로 갑자기 올라섰거든요. 어떤 게 올라섰다? 가계 부채 증가율이. 아, 부채 증가율이. 네. 2019년도 가계 그 부채 증가율이 예. 3분기에 3.9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그때서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그 뛰기 시작해서 이제 2분기 자료가 10.3%까지 올라왔는데 네. 뭐 때문에 올라왔냐를 봤더니 예.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올랐을까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기타 대출이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올라온 게 기타 대출이 아닐까요? 기타 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기타 대출이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네. 이렇게 주택과 상관없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사업에 필요하거나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생계를 위한 대출 네, 이런 보세요. 것들이 되겠죠. 2019년도 3분기에 예.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4.3%, 네. 그다음에 기타 대출 증가율이 3.2%였어요. 더 낮네요. 기타 낮았어요. 대출이. 네. 지금 얼마냐? 최근이 주택담보대출이 8.6%, 네. 그다음에 기타 대출이 12.5%예요. 그러면 지금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타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타 대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다는 걸 반영하고 있잖아요. 너무 어려운 시간을 겨내고 있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생계를 꾸려야겠다라는 그런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다가 이걸 갖다가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형편이 어려운 중산 이하의 30, 40대 회사원들 대출이 다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그런 편익이나 실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저는 중산층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2억으로 대출을 그러니까 줄여놓으면, 2억 제한하면. 넘어가는 사람은 네. 이제 DSR 한다고 하고 DSR 아까도 지적했지만 그 진짜 그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막 터져 나갈 거라고 혼란이 생각해요. 뭐 예상이 되죠. 그것도 그거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원들 회사원이 아마 줄 잡아도 저는 그 임금 근로자의 절반 정도를 보면 한 1,000만 명 될 텐데 지금 이 DSR의 혜택 규제를 받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을 텐데 현장에서는 저는 아우성이 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악수다. 그리고 대출이 규제가 잡힐 것 같아요. 우리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예. 뭐 전세 대출 빼고 뭐 빼고 이게 전혀 실효도 없으면서 국민만 피곤하게 한다. 그러려면 저는 금융이 옛날에 없던 상태가 훨씬 더 좋다. 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뭐 DSR 규제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뭐 사실 온라인이나 이쪽에서는 뭐 각종 걱정, 우려, 반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필요한 돈도 못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DSR 규제 일단 한다고는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정책 같은 경우에 경제에서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을 펴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미리 움직여 버립니다. 아, 그렇죠. 1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1월 달 이전에 미리 준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피해서 사실은 깜짝 쇼를 하는 데가 있어요. 준비 못하게 하고 나서 갑자기 탁 터트려가지고 더 이상 못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이번에 지난달에 그런 비슷한 그 정책을 하셨다가 네네. 워낙이 반발이 반발이 컸죠. 심해지니까 뭐 계획을 다 전세 다 망가뜨리는. 빼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의 대상 분야가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돈을 꾸는 건 상당히 복잡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얼마 동안 우리가 그냥 내일 나가서 뭐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 완전히 다른 않습니까?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지난달에 그 갑작스럽게 취했던 거 그건 말이 안 돼요. 우선은 모든 계약을 다 해놓고 중도금 그렇죠. 계획을 치렀는데, 장기적으로 예, 세워놓고 가는 예, 건데. 그걸 갖다가 딱 막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예 기간 두고 내년부터 합시다 이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또 그거는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돈을 다 꿀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은 지금 전혀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이 현상에만 급급한. 돈 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지난 한 3, 4년간 본 것이 부동산 시장의 수요 관리거든요. 그렇죠. 공급보단 공급 수요에 쪽은 안 건드리고 치중했었죠. 수요 관리에다가 더군다나 거기서 지금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돈 집에 못 가져가게 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양도세를 엄청나게 높여보니까 거래가 지금 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공고사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지도 않는 그렇죠. 그런 세금이 너무 완전히 많으니까. 공급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값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다리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죠. 지금 무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주택 주담대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기타 대출이 컸다. 뭐 그 통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은 그 기타 대출이 사실은 주택 수요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이 돼 있다든지 심지어는 젊은 분들 요새 그 영끌한다는 예. 거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좌절감이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나 주식이라도 해서 코인이라도 해서 떼돈 벌어야 되겠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여다 보시면은 그 원인의 대부분의 경우에 한 문제가 딱 있어요 지금 부동산이. 근데 이거 건드릴 생각을 안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은 지금 이 결국 이런 정책을 폈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정책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 그렇죠. 사람들 뭐 돈 억지로 꾸지 말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사람들이 알맞게 꾸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그 돈을 꾸고 싶은 욕구는 계속 주면서 꾸지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과연 이 효과가 억지로 나오긴 할 거예요. 그 실링을 딱 저기 그 캡을 넣어놨으니까. 캡을 씌워놨으니까 네.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건강한 상태고 그렇죠. 강제로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그리고 그런 어떤 강제가 결국 오랫동안 지속될 때 국민 경제에 어떤 문제가 축적되느냐 이런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효력이 뭐 숫자상으로 나타난다 해서 잘했습니다 이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보시고 계시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이미 뭐 1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상황에서 대출을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결국은 내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결국 머물거나 혹은 전세로 갖고 계시던 분이 월세로 또 내려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면서 주거 안정성에는 결국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허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이 교수님께서도 종합적으로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그 자산 가격, 자산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그 가격을 컨트롤하기 위한, 제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생각을 한다고 보면, 네. 이 전에 우리가 이제 LTV 규제만 있다가 DTI 규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일선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DTI 규제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는 있을 것이냐, 그럼 DSR 규제는 DTI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이냐. 그러고 보면 DTI 규제를 보면 이제 이게 전체 부채가 이 부채에 대한 어떤 이자 비용이나 균등 상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부채의 양을 지금 소득이랑 비교한 것이고요. 지금 DSR 규제는 그 소비자가 금융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 비용들 이제 균등 상환을 했을 때 이 비용을 원금 얘기하는 이자 다 거죠. 따지는 거니까요.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DTI보다 또 조금 더 나간 것이고, 그 LTV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규제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러면 소득이 없는 사람들, 소득을 낮은 사람들은 결국은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정책은 지금 그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뭐 일단 이제 이거고요. 이제 수입을 증명할 수입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은퇴자들이다.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데 내가 집을 또 사겠다. 뭐 이제 집을 담보로 해서 또 산다든가 이런 거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된 그 집값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이제 파악을 한 것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어떤 또랑에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많이 들어와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내가 또랑을 넓게 팔 것이냐 아니면 뚜껑을 덮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뚜껑을 자꾸 덮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물이 넘치지 않을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덮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될 것 같지만 네. 이게 점점 물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어딘가 이제 예. 새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집값 상승을 원인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되었던 때가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인데요. 그때 당시가 이제 일산하고 분당에 200만 원 건설하고 나서입니다. 신도시가. 네. 그럼 건설할 때는 어땠느냐? 뭐 자살하는 사람 나오고 집값 때문에 이제 건설하고 있는 중에는 어쩔 수가 없죠. 이제 갑자기 뭐 집이 뭐 하루아침에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당장 어떻게 뚜껑이라도 덮어보겠다. 이 또랑을 넓히는 데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임기도 다 끝나가는데 지금 또랑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또랑 넓히는 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예. 일단 이제 뚜껑을 덮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그런 거거든요. 지금 소득 다들 그런 얘기 하세요. 내 월급 빼곤 다 오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더딘데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 소득 대비해서 뭔가 대출을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집을 산다는 건 이제는 좀 뭐 일종의 그림 같은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까 지금 집값이 올라서 난리다라고 막 그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집값이 오른다고 그런데 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서 정말 좀 살맛이 안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만 명일 거냐는 거죠.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될 거냐는 거예요. 반대로 집값이 정말 집값이 올라서 큰일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흐뭇해하면서 한 사람은 더 많아요. 내 집값이 오르면 좋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금을 종부세다 뭐 재산세를 때려도 안 팔고 들고 있는 이유는 그거 올라가 봐야 뭐 몇백 몇천 아니냐. 내 집값은 몇 억이 오른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것을 사실상 굉장히 즐기는 국민들이 거의 저는 집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 갖고 계신 분도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지금 집을 그 이제라도 문제는 사야 된다는 그거예요. 거겠죠. 안 갖고 예.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쵸. 이게 이번에 조치가 그걸 다 차단을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문을 닫는 조치인 네. 거니까. 잡히냐 이거예요. 근데 집값이 잡히냐. 보세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얼마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네. 900조쯤 돼요. 950조.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을 산다고 돈을 빌린 총액이 950조쯤 돼요. 지금 금융자산이 얼마냐? 2,000조가 넘어요. 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은행 아무리 쪼아봐라. 은행 아무리 쪼아도 그 여태껏 빌렸던 주택담보대출 950조보다도 3배 가까운 돈을 우리 지금 금융자산을 금융자산으로 갖고 갖고 있어요. 있다. 네. 그게 이렇게 쪼으면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끼리 아버지가 또는 삼촌이 막히면 돈을 빌려주는 융통해줘서. 그런 네. 관계로 돈이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쪼으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저는 정부의 발상이 저는 매우 현실을 좀 가볍게 보는 것이다. 저는 아무리 대출을 쪼아도 저렇게 DSR이다 DTI다 쪼아도 결국은 그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말 친척도 줄도 백도 없는 이런 서민들은
당장 타격을 받지만은 네. 집안이 부자거나 금융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 그값과 그가 안 막혀도 난 얼마든지 돈을 융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거침없이 집을 살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조치를 이해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죠 곳곳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대출도 잡지도 못하면서 집값도 잡지도 못하면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문제의 발단은 주택 가격이 급등인데 그걸 잡으려면 이 정부가 추진했던 방법, 즉 보유세 올리고 양도소득 올리면 내놓을 줄 알았는데 안 내놓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거꾸로 역발상으로 오케이. 한시적으로 터주실 테니까 이제 조금 내놓으십시오. 내놓으세요. 그러나 앞으로 5년 또는 10년 뒤에는 다시 우리가 쬐을 겁니다. 이렇게 테러를 열어주면서 닫으면 그리고 불확실성을 없애준다는 게 그러죠. 굉장히 그러면 중요하겠죠. 사람들이 어이구 혼이 났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되면서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저는 그 정책을 끝까지 지금 이 정부가 못 내놓는 거죠. 사실 초반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막 부여했었는데 그걸 어느 순간 완전히 180도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사실 다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뭐 끝나 양도소득세 문제는 뭐 그렇게 강화하거나. 그거는 얼마든지 한시적으로 지금 모든 야당 후보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는 지금 네, 한시적으로 낮추겠다라고.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그 문제를 잘하는 업계에서 양도소득세를 풀어줘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빨리 내놓도록 해야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인하나? 그게 훨씬 더 네. 신속하고 그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인 집값 안정책이라고 본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 드는 걱정은 둘 다 놓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의식을 했는지 이 차주 단위 DSR에 산정을 할 때 전세 대출 같은 것들은 혹은 뭐 중도금 대출 아니면 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대출액은 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은행들에 부여된 총량 규제에서 전세 대출은 지금 4분기 때 빼고 있는데 내년에는 다시 집어넣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전세 대출을 과연 은행이 쉽게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면서 또다시 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는 걱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급해서 막 여기저기 틀어막다 보니까 네. 이쪽에서 막은 것하고 저쪽에서 막은 것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꾸고 이런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돈 꾸는 양태도 예.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담보 대출 자체를 딱 막았더니 신용 대출로 일단 얼마 꾸고 어쩌고 해가지고 집도 살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도망가는 방법을 다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틀어 막으면서 네. 사람들에게 위기감을 더 많이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오히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햇볕 정책 얘기하셨는데 네. 햇볕 정책을 여기다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 계속 바람만 실컷 불면은 사람들은 움켜쥐게 옷깃을 되죠, 더 재킷을. 예. 네.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좀 재킷을 벗을 수 있게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커지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어느 부분일 수가 있냐 하면 나중에 집값이 혹시라도 떨어지면은 아까 뭐 집값 자체가 지금 워낙에 가지고 있는 담보나 뭐 이런 걸로 담보액하고 대출액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셨는데 사실 이런 자산 시장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이 더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격 하락이 상당히 가속화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쭉쭉쭉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 10%씩 겪을 필요가 없고 어떤 사람은 50% 겪고 어떤 사람은 0% 겪는 다르겠죠. 50% 겪은 사람들이 이제 타격을 입게 있겠죠.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에서 서프라임 이거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랬는데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위기감을 주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집을 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집값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30평짜리가 30억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그 30억이 우리나라의 소득으로 볼 때 뭐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집값이 될 때까지 집값이 가만히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이 올라가면 제일 좋은 얘기예요. 네.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연착륙입니다. 네,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고 중간에 만약에 지금 뭐 미국의 테이퍼링 뭐 어쩌고 해가지고 네. 중국의 또 중국도 지금 저 여러 가지 경제 부동산 규제 쪽을, 네. 성장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충격이 와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트렌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 인구 감소거든요. 네. 경제활동 인구 예, 감소. 인구 감소가 같이 있겠죠. 되면은 지금 지어놓은 집들을 다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강남인이 비싼 집들, 좋은 집들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완전히 공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쪽 공실됐으니까 걔네들만 문제고 이쪽은 상관없다. 그렇지는 않아요. 경제가 전체적으로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물론 조심을 하는 건 좋은데 조심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조심을 안 하고 뭐 서로 상충되는 정책 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니까 예. 더 문제를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호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전세대출 DSR 규제에서 빼겠다면서 은행들의 총량 규제는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에서 시민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은행이 안 내주면 끝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보도 자료를 봐도 이렇게 좀 이 헷갈립니다. 약간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요. 네.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뭐 저기 세 파트로 나눠서 내셨어요. 네. 우선 정책을 설명을 하고 Q&A를 뭐 20몇 개 네, Q&A를 맞아요.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럼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장이 이 서민들한테 이제 피해를 가는 것보다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위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저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조치들 뭐 전세 대출이니 잔금 대출이니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LTV를 완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7가지 조치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예. 이걸 보면 결국은 이제 부채 총량을 관리하겠다라는 의지는 보입니다만 네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나라가 뭐 이제 IMF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부채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카드 사태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카드 사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카드 발급 조건을 이제 완화해 줬. 그것이 가장 큰 그렇죠. 문제였습니다. 문턱을 낮춰줬죠.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보면 나는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얘네는 서민들을 위한 거고 특별한 자금이야라고 해서 우리가 제외시켜 놓는 부분에서는 네. 크레딧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이제 부채 규모가 커지고 결국은 이제 뭐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저금리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지금 뭐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자금이 그 시중에 이제 유동성은 풀리고 있고 이제 물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쪽은 막았으면 다른 쪽은 안 넘치느냐? 그게 아니라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같이 그래서 또 위기가 넘치겠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예외 조항들을 우리가 해놨습니다만 이 예외 조항에 적용받는 사람들은 저신용자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디폴트할 위험, 그러니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고신용자와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위에서는 지금 금리 상승기에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 가계부채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막고자 총량 규제를 한다고 합니다만
이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이런 파트는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외 규정은 사실은 항상 이 뭐 우리가 금융위기 역사상 보면 항상 그 부분에서 터졌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제가 35년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네. 2008년 금융 위기는요. 그때 우리 외환 보유고가 2천억이 넘었었어요. 달러로.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들여다 보니까 회사채에 1,800조 가까이가 들어가 있고 거의 다 채권이었다. 현금은 200억 불도 안 됐어요. 그래서 달러 자금이 갑자기 모자라서 터진 거예요. 정부의 외환 관리 잘못이에요. 97년요. 그 앨런 그랜스팬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IMF의 리저브가 얼마냐? 280억 달러래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 왜? 우리가 IMF한테 돈은 받은 게 160억 달러거든.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에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그보다 훨씬 더 컸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28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장치가 지금도 아니라는 거네요. 4,700억 달러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90% 이상이 채권이에요. 또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네. 문제지. 나는 왜 자꾸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금융기관이 성장을 하면요. 네. 부채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산이 어떤 자산이 증가하는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 한국은행의 이성대 총재께서 그때도 이 가계부채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금융위기 나기 직전입니다. 네. 가계부채 증가를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네. 이게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부채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부채가 증가하는 것이 어디에 투자되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관점이잖아요. 나는 국가가 금융위가 그렇게 가계부채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면 지난 2년 동안 국가 부채는 정부 부채는 그렇게 올려놓고도 왜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주식 또는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 자기의 신용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빌려서 하는 행위는 그렇게 입을 막고 다리를 막고 모든 것을 이게 공산주의 같이 이렇게 막으면서 왜 정부는 그렇게 무제한으로 책임을 부채를 지잖아요. 발생하고 이렇게 적자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와 정부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 금리 인상기로 들어갔잖아요. 금리 인상을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했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도 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압박을 하고 대출 금리는 오르고 이러면 가계 소비가 또 저해를 받을 수 있으면서 결국은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뭐 GDP 성장률 자체를 낮출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성장률에 대해서 좋은 효과는 안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사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 자체가 예, 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거든요. 지금 식으로 계속 더 올리고 있으면 더 증가됐다가 네. 그 금리가 한계 오르면? 그렇죠.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예. 한계선상에 있는 그 차질들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미리 그거는 막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국제 환경이나 금융시장 환경이 지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쪽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이 방법론에서 원인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DSR이니 이런 복잡한 수를 쓴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하게 해주되 그 사람들에게 자꾸 패닉 야 이거 큰일 났다 집값 네. 올라가서 큰일이다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 지나친 뭐 위기 의식 조장까지는 되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신 건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추가적인 대출 규제를 내년부터 또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지금도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내년에 현실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가계부채 관리
그리고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도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허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서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